급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짜고짜 화를 내니?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죄가 아니고요. 지영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전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무리 조금 하셔도 며느리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절대 전화 못하게 하라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작은 며느리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꼭 유언장에다가 써놓으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새겨 들을게. 그냥 며느리 입장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이가 저랑 결혼한 거지. 제 부모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문정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문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새로 생긴 가족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인지 상전인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며느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연락도 못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아내면 문 씨에게도 가족인데 어째서 가족에게 마음대로 연락도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전화는 싫다며 메시지를 보내라더니 메시지도 싫다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냥 상전이 아니라 임금님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문 씨가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럴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려먹은 일도, 전화해서 오라가라 한 일도, 달리 시집살이를 시킨 일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왕래 자체가 없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시부모가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고 숨죽여야 하는 게 부모라면 더 이상 부모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인 탓에 자식들 키우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문 씨와 자식들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일찍이 결혼을 했고 막내 아들인 강창현만 30대에 식을 올렸죠. 저희 딸을 친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우리 사위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게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저도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생각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시댁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희 딸이 복이 있네요. 문 씨야말로 아들이 좋은 처가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 씨도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그렇게 가까이 지내며 오순도순 지내고 있으니 새로운 며느리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들끼리도 통하는 게 있을 것이고 말이죠. 외동딸이라 조금 버릇없게 크긴 했는데 그래도 속은 따뜻한 아이예요. 부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딸 좀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문 씨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을 맡는 일에 설레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돈내외와 참한 며느리까지. 자식들 모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서 안심했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사위, 사돈과 불화가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 씨는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 씨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아,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신혼집에서 집들이 한다고 그랬잖니? 음식하는 거 힘들까 봐. 집에서 뭐라도 해갖고 가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문 씨의 물음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집들이요? 그래. 창현이가 18일쯤에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 다 같이요? 그래. 창현이네 형이랑 누나랑. 혹시 둘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네. 어머, 그랬니? 난 당연히 상의가 된 줄 알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알았어. 창현이랑 얘기 잘 해봐. 네. 전화는 끊어졌고 문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곧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 집들이 말인데요. 이튿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지영이는 모르고 있는 눈치던데. 그게 주변 지인들만 몇 명 초대해서 하자는 걸 제가 오해했어요. 아, 그래? 네. 안 그래도 엄마 아빠 번거롭게 오시는 것도 사실 좀 마음에 걸렸고요. 그럼 취소된 거야? 문 씨의 질문에 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문 씨 부부는 아들의 신혼집에는 한번 가볼 계획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줄로만 알고 큰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없던 일이 되어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죠. 얘는 왜 상의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을 해서는. 그러게. 어쩔 수 없지 뭐. 남편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쉬운 눈치였습니다. 결국엔 집들이는 취소가 되었고 며칠 뒤 문 씨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다시 며느리에게 연락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이번 명절에 오잖니? 네. 음식 뭐 좋아하나 물어보려고. 지난번에 내가 대답을 못 들은 것 같네? 아, 아무거나요. 에이,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 잡채 같은 거 좋아해? 네. 소갈비는? 네. 아무거나요. 어머님, 저 지금 가봐야 해서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또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문 씨는 멋모르고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문 씨의 연락을 꺼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뭐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문 씨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쓰고 있어. 지영이한테. 왜? 뭐라고?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다잖아. 괜찮은가 물어보게. 왜 전화로 안 하고? 전화하면 늘 바쁜 것 같아서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 전화보다 메시지를 더 선호한다잖아. 그래? 귀찮게 그걸 하나하나 치고 있어. 그래도 요즘 시대에 맞춰야지. 문 씨는 가끔 며느리, 사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안부를 묻기도 했고 특별한 용건이 있을 때 주고받기도 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지영이는 뭐 하고 네가 받아? 아, 지영이는 뭐 좀 하고 있어서요. 왜 전화하셨어요? 아이 가진 거 축하한다고 전화 걸었지. 제가 전화할게요. 축하한다는 말도 전해? 많이 바쁜 상황이야? 아, 네. 제가 전화할게요. 지금 지영이 바빠서요. 어느 날부턴가 문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받질 않고 종종 아들이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문 씨는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죠. 어머, 여보, 이거 봐봐. 무슨 택배야? 지영이 엄마라고 써 있는데 안사돈이 명절이라고 선물을 다 보내셨네. 아이고, 정말이야. 어느 날 명절이 끝나고 선물을 택배로 보내온 사돈. 그동안 아들네를 통해 안부인 사정도만 주고받았었는데 지역 특산물을 보냈습니다. 명절은 지났지만 그래도 받기만 할 수는 없어서 뭐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이의 주소로 답례를 보낸 문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문 씨는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나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봤더니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택배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얘는 그런 연락을 받았으면 전화를 줘야지. 문 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연락을 기다렸으니 말이죠. 그렇게 다음 명절에도 선물을 주고받았고 감사의 인사는 자식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라니? 선물 주고 받는 거요. 장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도 서로 생각해서 그런 건데. 엄마도 보내지 마세요. 중간에서 자꾸 말 전달하는 것도 힘들어요. 문 씨는 아들의 말에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참나? 고맙다고 말 전하는 게 뭐가 힘들어? 1년에 2번뿐인데. 그래도 번거로워요. 문 씨는 아들이 별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건 익히 알았지만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문 씨는 아들 며느리가 부모의 연락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다 같이 여행 갔던 거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메시지로 보낸다고? 네. 아가씨도 단톡방에다가 올린다고 했거든요. 어머님도 사진 찍으신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래? 알겠어. 지금 보내볼게.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메신저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리고 그 여행에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말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와 딸이 올린 사진들을 저장하고 있자 작은 며느리가 대화방에서 나갔다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어라? 왜? 지영이가 대화방에서 나갔는데. 왜 나가? 그리고 곧바로 큰 며느리가 다시 작은 며느리를 초대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실수로 나갔나 봐. 그런데 곧장 작은 며느리가 다시 대화방을 나갔죠. 이렇게 보니 실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문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문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짜증스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한테 지영이 좀 초대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울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사진 보내준다고 그런 거야. 그니까요, 뭐든요.
거기서 지영이는 빼주세요. 작은 며느리한테 따로 말을 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거나 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지영이한테 하지 말고요. 스트레스 받게. 뭘 어쨌다고 스트레스를 받아? 문 씨가 기가 막혀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는 시집에서 자꾸 연락 오면 신경 쓰이죠. 언제 자꾸 연락을 했다고 그래? 어쩌다 한 번씩 한 거 같고. 아, 가끔이라도요. 할 말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자 문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연락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자주 연락을 한다 해도 많아야 한두 달에 한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하지 아무 때나 연락해서 수다를 떤 적도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나 싶었습니다. 문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놈이 이렇게 철벽을 치니 황당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창현이가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올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뭐? 뭐 따로 연락한 적도 없는데. 나 같으면 시집 식구가 연락하면 좋겠냐면서 엄청 화내는 거 있지? 문 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빠한테도 연락했다고 그러더라고. 걔 진짜 왜 그래? 유난이야, 진짜. 누가 올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야. 문 씨의 딸이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나 오빠는 통화해본 적도 없는데 난리야.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는 딸. 사실 억울한 건 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건이 있을 땐 며느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도 벌써 한 달이 지나 2달 가까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 정도도 안 되나 싶으니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해졌죠. 그 뒤로 문 씨도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한테 전화했어? 안 했지. 창현이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네. 지영이한테 직접 해야지. 애 낳은 건 며느리인데 왜 아들한테 전화를 해? 용건 있으면 지한테 하라잖아. 몇 달 동안 며느리에게 연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라길래 더럽고 치사해서 아들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가족이기에 연락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었죠. 조금 있다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 씨가 며느리의 상태와 아이에 관해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도 애도 건강해요. 그 말에 문 씨는 안도했습니다. 새벽녘에 병원에 갔다더니 벌써 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30분 전에 아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니 몇 시간이나 진통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이하고 통화는 해도 되니? 축하 전화를 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전달할게요. 축하한다는 말도 전달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낳은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못하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싫다는데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 낳느라 고생한 것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며느리 편한 대로 하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까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아들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죠. 참, 누가 보면 며느리 괴롭히는 시부모인 줄 알겠네. 당신이 뭐 시집살이를 시켰어? 명절에도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잖아. 요새는 그런 게 또 아닌가 보지. 그렇지만 문 씨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튀어나왔습니다.
1년에 전화 몇 번 하는 거 가지고. 남편이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래도 애가 태어났으니 한 번은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초대받질 못했습니다. 다음에요. 저희가 명절에 데리고 갈게요. 그런데 손주 얼굴을 본 건 아이가 태어난 지 반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아들 내외가 문씨 부부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사돈네는 몇 번이나 아들네 오갔다는 걸 알았으니 말이죠. 문씨도 아들, 손자, 며느리가 하나뿐인 것도 아니었고 자식을 사랑한 것이지 목을 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지 별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용건이 없다면 아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웠죠. 굳이 싫다는 일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모임이 있어 외출했다가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9시쯤 되었죠. 그런데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다시 들었을 때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상태였습니다. 창현이. 큰아들보다도 가장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전화를 해도 10분이면 올 수 있을 거리였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수신음만 들렸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여러 번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면서도 마음이 불안해 큰아들과 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다들 병원으로 오겠다고는 했지만 차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아니야. 일단 병원 좀 가보고 다시 전화 줄게.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었기에 섣불리 자식들에게 오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오더라도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만 왔다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창현이랑 같이 있니? 전화를 안 받아. 네, 같이 있는데. 얼른 창현이 좀 바꿔줘라. 잠시만요. 문 씨가 기다리니 아들이 여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전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용건 있으면 직접 전화하는 거 힘든 일 아니잖아요.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받으면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어련히 제가 알아서 전화 드리겠어요? 황당했습니다. 용건이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는 아들. 도대체 그놈의 전화가 뭐라고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전화는 전화일 뿐이지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며느리에게 연락을 한 것이 1년도 훨씬 넘은 일이었습니다. 문 씨는 아들에게 소리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이야. 아버지가요? 그래. 아들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용건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듯했습니다. 쓰러지시다니요. 집에 와보니 쓰러져 계셨어. 어느 병원인데요? 제가 갈까요? 됐다. 나중에 또 연락하마.
문 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순간 낮아져서 쓰러졌는데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머리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죠. 곧 깨어날 것이라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다니까. 오려거든 내일 퇴근하고 와.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이상 없대. 곧 깨어나실 거래. 아, 진짜 다행이네요. 큰아들의 안도에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문 씨는 딸에게도 전화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문 씨가 전화가 아닌 메시지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 싫다는 아들 며느리를 굳이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문 씨는 작은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죠. 작은 아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큰아들과 연락을 했는지 다음날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미 남편이 정신을 차린 뒤였습니다. 별일 없으셔서 다행이네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문 씨가 더 늦게 들어왔다거나 다른 일로 쓰러진 것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작은 아들이 문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급한 일인 줄 모르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짜고짜 그러니?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죄가 아니고요. 지영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전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무리 조금 하셔도 며느리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절대 전화 못하게 하라든. 문 씨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작은 며느리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꼭 유언장에다가 써놓으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새겨 들을게. 비꼬는 말에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냥 며느리 입장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이가 저랑 결혼한 거지 제 부모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더욱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인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문 씨도 며느리가 친딸처럼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붙어 살며 친근하게 지내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으면 최소한 가족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싫다는 아들 며느리. 문 씨가 노력한다고 나아질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싸운 적이 없으니 더 노력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그래. 네 말대로 할게. 그리고 문 씨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며느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경황이 없어 며느리 번호를 눌렀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조차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야? 문 씨가 연락하지 않으니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지냈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 지율이 이번에 어린이집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 이제 지영이도 복직해야 해서요. 그래. 바쁘겠네. 근데요. 아들이 어려운 얘기를 꺼내듯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맞벌이 해도 어린이집에서 너무 늦게까지 맡기긴 힘들더라고요. 너희 큰형은 7시 넘어서까지 봐주던데. 아, 그건 그런데요. 지율이는 너무 어리잖아요. 두 돌이 안 된 아이니 그렇게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건 힘들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3시 반이면 거의 다 하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런데 엄마가 가까이 계시니까 4시부터 7시까지 지율이 좀 봐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뭐 그래도 지율이가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는 것보다 할머니랑 집에 있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일에 매일 아이를 3시간씩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게 불가능하다면서 말이죠. 지율이 엄마가 싫어할 텐데?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며느리였습니다. 싫어하긴요. 지영이도 그랬으면 하니까 제가 전화 드렸죠. 안 그러면 애 때문에 지영이 일도 못하죠. 그 말에 내심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꺼리면서 애를 맡길 생각이 드나 싶었습니다. 그게 참 곤란하네. 네? 문 씨의 대답에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율이 엄마랑 자꾸만 연락하게 될 거고, 마주칠 거고, 지율이 엄마가 너무 불편하지. 아니에요. 괜찮대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괜찮대? 그러자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나는 괜히 불편한 상황 만들기 싫다? 아들이 문 씨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며느리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지. 솔직히 그렇잖니? 아들을 결혼시킨 거지. 내가 며느리랑 결혼한 게 아니니까. 애 때문에 일 못하는 건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설마 아직까지 그때 일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담아놔야지 당연히. 네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잖아.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잘 새겨둔 건데 뭐가 문제야? 연락도 하면 안 되는 사이에 애를 봐주니?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 모르겠다. 우리가 서로 애 봐주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잖니.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라.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용건으로 이렇게 전화하지 말어. 불편해. 엄마, 이만 끊을게.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메시지로 해라. 아들의 당황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지율이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기던지 사람을 쓰던지 해야지. 어쩌자고 나한테 연락을 다 했어. 어머님, 그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애를 맡길 때가 되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는 며느리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이 없던 며느리였으니 당연했습니다. 문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일이야. 애는 못 봐준다. 그리고 용건 있으면 앞으론 창연이 통해서 연락해라. 이렇게 직접 하지 말고. 그게 문 씨가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만 하려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러니 손주도 봐주고 싶은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았습니다. 종종 큰아들이나 딸이 아이를 맡길 때도 있었는데 작은 아들의 부탁은 절대 들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부모를 잡아먹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문 씨도 이제는 작은 아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걸 선택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죠.
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그냥 대충 먹게. 시아버님이 김 전문가나 마찬가지셔. 반찬이 김밖에 없어? 대충 먹자. 왜 안 드세요? 반찬이 별로 없어서 그래? 그러게 좀 빨리 오지. 반찬이 없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려면 힘들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배달을 시키지 그랬어. 엄마 배달 음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냥 이거에 먹으면 되잖아. 나 쉬는 날에 요리하기 싫단 말이야. 이따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됐지. 그래도 김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 엄마 아빠니까 이렇게 하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다음 끼니 때는 그냥 나가서 먹자. 갑자기 왜 이래, 엄마. 밥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딸 얼굴 봤으면 됐지. 왜 반찬 투정을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서덕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늦둥이로 낳은 딸을 서 씨와 남편은 참 예뻐했습니다. 두 아들보다도 애지중지 키웠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었는데 딸은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니 원래 가족인 부모는 뒷전이었습니다. 대단한 대접을 바란 것이 아니었지만 사돈네를 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푸대접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결혼 후 멀리 사는 딸을 좀처럼 볼 일이 많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찾아간 딸의 집에서 서 씨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려서 찾아간 곳에서 딸이 점심 식사라고 내놓은 것이 김이었습니다. 곁들일 반찬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메인 반찬이었죠. 그리고 김치. 동네 사람이 놀러와도 이것보다는 성의 있는 대접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라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딸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해도 부모는 이해해 줘야 한다는 딸의 말이 황당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딸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 안달했던 것이 허무했죠. 결혼하면 자식은 남이라고 하더니 그건 아들이 아니라 딸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그랬다면 이 정도로 상처받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서씨 부부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딸에게 똑같이 알려주고자 했죠. 서씨는 아들 둘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고 30 넘어 막내딸을 늦게 낳았습니다. 서씨도 남편도 딸이 참 예뻤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그러했죠. 아들 둘은 진작에 결혼을 했고 서씨 부부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30살에 결혼을 했죠. 그렇게까지 멀리 살아야 하니?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명절에나 보겠네. 더 자주 올게. 전화도 자주 하고. 딸은 결혼하며 서씨 부부가 사는 곳과 멀어졌습니다. 자가용을 타고도 3시간 정도는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섭섭했지만 사위의 직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끼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딸이 품을 떠난 것이었죠. 서씨 부부는 그래서 더 애틋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아들네보다는 덜 만날 수밖에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 잘 지내지. 정신 없어. 고생이야. 애 둘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 키운 엄마는 진짜 대단하다. 딸의 말에 서씨는 웃었습니다. 어느새 시집가서 자식을 키우니 부모 마음을 아나 싶었죠. 명절에 오면 몇 시쯤 될까? 글쎄. 아침 먹고 출발해도 넉넉 잡아 3시는 돼야 하지 않을까. 도착하면 엄청 배고프겠네. 그렇겠지. 알겠어. 너희 좋아하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딸과의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좀 더 빨리 올 수는 없대.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한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차가 너무 밀렸잖아. 그래도 기다려야지. 어떻게 더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 아들은 빨리 딸이 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말이죠. 그리고 명절이 되자 아들네 가족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셔요. 저희 왔을 때 같이 준비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너희 부려먹느니 내가 하는 게 나아. 그래? 대신 우리가 가면 너희가 고생하잖냐. 서씨 부부는 자식들을 맞는 것도 손님 대접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씨의 집에 자식들이 왔을 땐 밥상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부터 그랬죠. 그래서인지 어쩌다 아들네 집에 갈 일이 있으면 반대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며느리들 힘들 것 같아서 잘 가진 않지만 그렇게 주고받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가봐. 설거지하고 갈게요. 아니야. 얼른 가봐. 몇 개 안 되니까 내가 할게. 그래? 어서 가봐. 둘이 하면 되니까. 이거 다 치우시고 또 민영이네 밥 새로 차리실 거잖아요. 그렇지. 있는 거 해주시면 되지. 요리도 또 새로 하세요? 그럼 새로 해야지. 먹던 걸 주니. 서씨의 말에 아들들이 못 말리겠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딸 사랑 여전하셔요. 서씨는 아들들이 가면 딸네 가족을 위해 음식을 새로 했습니다. 무척 번거로운 일이었고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서씨 부부는 딸과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딸을 챙겼죠. 역시 집밥이 맛있네. 딸에게서 이 말을 들으면 서씨 부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멀리 사는 딸 가끔 왔을 때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그래도 시댁에서 가끔 봐주셔서 괜찮아. 아이고, 감사한 일이야. 고생이 많으시겠어. 아니에요. 애들 보니까 오히려 좋아하셔요. 근처에 살았으면 우리도 좀 봐주고 할 텐데. 연년생이라 힘들다며 딸이 푸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금방 자라. 그러면 서운하니까 어렸을 때 실컷 봐. 서씨 부부는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딸네 가족까지 집으로 돌아가면 서씨 부부는 골병이 날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명절 동안 손님 맞이를 2번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딸과의 사이는 조금씩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전화가 없어? 아빠가 걱정하던데. 그랬나? 바빠서 그랬지. 잘 지내? 늘 똑같지 뭐. 엄마 근데 나 바빠서 이만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얼른 볼일 봐. 응. 다음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보니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탄식을 했습니다. 아, 바꿔달라니까. 아니, 바쁘다고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못 바꿨지. 그러면 당신이 전화하지 그랬어. 이 기집애는 왜 요새 전화도 안 해? 통화한 지가 한 달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바쁘대.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 할 시간 없나? 지난번에 어버이날에도 그냥 넘어가서 남편이 서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딸 방해할까 싶어서 먼저 전화는 못하고 서씨에게 시키는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통화는 못하고 끊자 남편은 골이 났죠. 그래도 금방 보자 너. 금방 언제? 추석에. 그러네. 그 말에 다시 싱글벙글해진 남편이었습니다. 딸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어쩌다 한 번씩은 내려왔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애들 다 끌고 먼 길을 내려오는 것이 힘든 것 같았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차가 안 막혀도 왕복 6시간 거리를 오가는 것은 웬만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서씨 부부도 한번 내려오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도 서씨 부부를 방문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2번뿐인 명절인데 줄어들 것이 있느냐 싶겠지만 2번 중 1번은 안 오는 때가 많아졌죠. 미안, 엄마. 이번에는 집에 있을게. 차가 너무 많이 막히긴 하지. 그것도 있고. 요즘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회사 일이 힘들어? 그렇지. 주말에는 또 애들 보느라 바쁘니까. 명절에라도 쉬려고. 그러면 사돈네도 안 가게. 에이, 시집엔 가야지. 그 말에 잠시 섭섭한 감정이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나 싶었습니다. 시집에 갔다가 서씨 부부에게 오는 대신에 딸이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래. 설에는 오지? 아마도 설에는 갈게. 알았어. 나중에 안 바쁠 때 또 전화해. 알았어. 딸과의 통화를 마치자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생기자 서씨 부부는 어쩐지 남의 가족이 된 것 같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딸은 늘 내 딸일 줄 알았는데 어쩌면 아들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친 딸에게 투정을 부릴 수는 없기에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씨 부부도 분명히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띠링 울리는 휴대폰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자 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사진 봐. 이게 뭐야? 민영이가 사돈 생일상 차려준 거라고 올렸네. 생일상?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그러게.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우리 딸이. 자기도 자랑한다고 올렸네. 마냥 웃음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안사돈이 부럽기도 하고 내 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 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고생했다 싶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1년에 2번 오는 명절에도 힘들다고 쉰다던 딸이었습니다. 거리 문제도 있었지만 시집에는 훨씬 자주 갔고 이렇게 생일상도 차려주는 걸 보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작년 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진짜 길더라. 그러게. 그래서 애들도 여행이나 가라고 그랬어. 그럼 추석 때는 집에 안 온대? 그냥 우리끼리 있지 뭐. 푹 쉬고. 민영이는? 글쎄, 긴 명절 연휴에 아들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내심 여행을 갔으면 하는 눈치였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질문에 딸에게 전화를 해보자 웬일인지 이번 명절에는 시집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동남아 갔다 온대. 그래? 너희는 안 가고. 가려고 했는데 예지가 비행기만 타면 토하고 그래서. 그렇게 장거리는 힘들 것 같아서 난 못 가. 그럼 너희만 집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딸이 이번 명절에는 엄마 아빠가 올라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신혼 초에 한번 가보고 안 가봤기 때문에 서 씨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옆 동네도 귀찮아서 안 가는 양반이 딸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니 바로 버스표를 끊으라며 말했죠. 그래서 긴 연휴 2박 3일 딸의 집에 묵고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운전을 하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로 했죠. 그런데 명절을 나흘 앞두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표 끊었다고 그랬나? 끊었지. 아침에 출발해. 9시 몇 분인가 그래. 아, 그래? 응? 왜?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아니야. 알겠어. 용건이 그게 다였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없는 전화라고 생각하고 말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막상 약속한 때가 다가오자 서 씨 부부가 방문하지 않았으면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귀찮아서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우리 출발했어. 차 안 막히나? 글쎄, 아직은 모르겠네. 하지만 명절은 명절인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차가 한참 막혔습니다. 점심때쯤이면 도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차 많으니까 지하철이 더 빠를 거야. 기다리는 딸의 목소리도 지친 듯 했습니다. 시간은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 씨 부부는 터미널에서 내린 뒤에 또 지하철을 타고 딸의 집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터미널까지는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가깝다길래 괜히 찾아서 가겠다고 했죠. 게다가 서 씨 부부는 중간에 환승을 잘못해서 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겨우 행인의 도움을 받아서 딸의 집 근처까지 왔을 때는 3시 반 정도 되었죠. 아이고, 복잡해서 못 다니겠다. 그러게 알려준 대로 탔어야지. 딸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서 씨가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들고 있는 짐도 무거웠는데 딸은 짐을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명절 선물이야. 밥은 먹었어? 엄마 아빠 늦게 온다고 그래서 아까 점심을 좀 일찍 먹었어. 애들도 먹였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됐네. 지금 뭐 좀 먹을까? 오는 길에 남편 배에서 몇 번이나 천둥이 쳤습니다. 아침 일찍 먹고 나와서 버스에서 고구마 하나를 까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늘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던 사람이 끼니를 건너뛰었으니 배고플 만도 했죠. 그러자 딸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만 있다가 그냥 같이 저녁 먹는 게 낫지 않아? 엄마 아빠 점심을 못 먹어서. 그래? 배고파? 배고프지? 제가 모시러 갈 걸 그랬네요. 아니야. 결국 제대로 찾아왔는데 뭘. 기다리다가 지쳤어. 그럼 대충 같이 밥을 먹자. 나중에 밤에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그냥 나가서 먹을까? 딸이 밥 차리느라 힘들까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가는 게 더 번거로워. 그냥 집에 있는 거에다가 먹자. 그 말에 남편은 오히려 반색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거에다가 먹어. 잠깐만. 금방 차릴게. 딸이 걱정돼서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뭐 꺼내야 해? 아니, 내가 할 테니까 앉아 있어. 딸의 말에 두리번거리자 딸은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애들은 아까 먹었거든. 우린 이거에다가 대충 먹자.
그러면서 봉지를 까니 조미김이 나왔습니다. 이거에다가 대충 먹자는 게 김인 듯 했습니다. 서씨도 남편도 김은 잘 먹었지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딸이 냉장고 문을 열자 목을 길게 빼고 봤는데 반찬통 하나를 꺼내더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김치였습니다. 아빠, 식사하세요. 딸이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위도 와서 다 같이 식탁 위에 앉았는데 딸이 밥을 퍼서 놓았고 식탁 위에 반찬이라고는 김과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게 단가 싶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냥 대충 먹게. 딸이 재차 말하며 더 이상의 반찬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충이라지만 이렇게 대충 차린 밥상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이 아닌 이상 이렇게 차릴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없어? 우리 아까 먹은 건. 사위도 당황스러웠는지 딸에게 물었지만 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 먹었지. 아까 밥을 이상한 시간에 먹어서 배 별로 안 고파. 당신 배고파? 배는 안 고픈데. 그럼 그냥 이렇게 먹자. 그러면서 서씨 부부에게는 김이 시집에서 보내준 거라 맛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김 전문가나 마찬가지셔. 바깥사돈이 고향이 김으로 유명한 곳이라며 태연하게 밥을 싸먹는 딸을 보니 서씨는 숟가락 들 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한참 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김이 메인 반찬이었습니다. 곁들여서 먹는 반찬이 아니고 말이죠. 이 정도면 맨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세상에나 몇 년 만에 집에 방문한 친정부모에게 대접할 음식인가 싶었습니다. 서씨 부부가 가만히 앉아있자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국 있어야 하나? 아까 애들 먹다 남은 거 있는데 그거라도 데워줘? 됐다. 남편은 배고프다 못해 쓰릴 듯한 배를 그저 채우기 위해 밥을 우겨 넣었습니다. 국이고 뭐고 딸의 말처럼 대충 끼니를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위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에도 이렇게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자신들이 배가 안 고프다 보니 상이 이 모양인 듯 했습니다. 김 먹어봐. 엄마. 자꾸만 김 타령을 하자 화가 났습니다. 너무 성의 없는 밥상에 푸대접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속도 차지 않을 것들을 보니 그동안 딸과 사위가 방문했을 때마다 차려줬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이 해줬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이렇게 내올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온갖 요리를 해주길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리기 힘들면 나가서 먹어도 충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생선 하나라도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서씨가 너무 꽉 막힌 사람인지. 왜? 반찬이 너무 없나? 그러게 좀 빨리 오지. 사위도 배가 덜 고픈지 한두 숟가락 먹고 말았습니다. 딸도 젓가락을 깨작거리고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충 먹는 것이 꼭 늦은 서씨 부부의 탓인 양 말하는 딸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반찬이 없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려면 힘들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배달을 시키지 그랬어. 엄마 배달 음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맨밥을 김에다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궁시렁거렸습니다. 아, 그냥 대충 먹으면 되잖아. 나 쉬는 날에 요리하기 싫단 말이야. 이따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됐지. 자꾸만 대충 하는 딸이 얄미웠습니다. 서씨는 단 한 번도 딸과 사위를 대충 먹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준 적조차 없었으니 말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요리하기 싫다는 딸의 말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상이라며 보냈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상은 비교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려워 그런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정부모에게 너무한 대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한두 개 더 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었죠. 차라리 요리하기 싫으니 집에서 반찬을 싸오라고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서 씨가 기분 상한 티를 내자 딸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 그러는데? 그래도 김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 그러자 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니까 이렇게 하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엄마 아빠니까 맨밥에 김을 줘도 이해하라는 딸. 엄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접도 감수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닐 거라고 믿지만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오라고나 하질 말았으면 했습니다. 이건 힘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였습니다. 서 씨도 일을 안 해본 것 아니고 애를 안 키워본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에게 이렇게 소홀하게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시부모가 더 어렵고 신경이 쓰였던 것은 맞지만 내 부모이기에 더 챙기는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딸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 끼니 때는 그냥 나가서 먹자. 이틀이나 있을 것이기에 식사를 몇 번이나 더 해야 했습니다. 딸도 요리하기 싫다고 하니 그게 가장 나은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딸은 외식을 싫어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식당 가면 번잡스럽다니까. 밥 제대로 못 먹어. 집에서는 그냥 두면 되니까 먹는데. 식당에서 엄마가 볼게. 그냥 집에서 먹자니까. 뭐 해주면 되는데. 딸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서 씨가 꼭 반찬 투정하는 철없는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번잡스러워서 식당에서는 제대로 못 먹어서 싫다는 딸은 지금 서 씨 부부가 밥을 제대로 먹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켰어도 맛있다고 먹었을 텐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뭐 시켜줘? 아니 근데 이거 먹으면 배부른데 뭐하러 돈을 써? 됐다. 안 먹는다. 갑자기 왜 이래, 엄마? 밥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딸 얼굴 봤으면 됐지. 왜 반찬 투정을 해? 그 말에 서 씨는 머리 위에 뚜껑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김이 풀풀 나는 것 같았죠. 뭐가 그리 힘들고 짜증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맨밥과 김을 보고 이 정도 말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나가서 먹는 것도 번잡스럽다고 싫다고 하고 시켜 먹는 건 돈 아깝다고 하니 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친정부모가 우스운 것이겠죠. 서 씨는 식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평생 이와 비슷한 경험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귀한 경험을 딸 때문에 하게 되는 듯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잘 먹이고 키웠는데 부모 입은 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딸 힘든 거 엄마가 몰라주면 누가 알아줘? 나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밥이 더 중요하냐고 따지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내 말이 없었죠. 보고 싶어 온 걸 그렇게 잘 아는 딸이 부모를 이렇게 푸대접 하나 싶었습니다. 내일은 뭘 해줄 생각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딸의 집을 방문하고 처음으로 먹는 끼니의 빈정이 상했습니다. 사위의 중재로 대화는 마무리가 됐지만 저녁에 시킨 치킨을 먹을 기분도 아니었죠. 이틀 밤 자기로 되어 있던 서 씨 부부는 다음 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딸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런 서 씨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서 씨는 몇 날 며칠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알던 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딸에게 부모는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명절에 오지 않아도 딸이 힘든 게 싫어 그러자 했지만 그러다 보니 딸의 마음속 우선순위에서 서 씨 부부가 한없이 뒤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과연 시부모가 와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겠나 생각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명절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맛있는 밥상을 여러 번 받아먹고 가면서 그렇게 밥 한 끼 차려주기가 힘든가 싶었습니다. 그게 딸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 같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건 도가 지나친 듯 했습니다.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왜 난리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그 밥상 앞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감정이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서 비참하기까지 한 그 심정을 말이죠. 서 씨도 이제 더 이상 딸이 왔다고 진수성찬을 차리는 일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양방향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철저한 짝사랑이었습니다. 밥 얻어먹으러 왔냐는 그 말이 내내 서 씨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서 씨의 짝사랑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올해 설에 딸 부부가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집에서 쉬겠다고 할 만도 한데 오는 것을 보아하니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는 아들네가 왔다가 간 뒤에도 따로 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 씨에게 남편은 왜 딸 밥상을 안 차리느냐고 묻지도 않았죠. 엄마, 우리 왔어. 왔냐? 엄청 배고프다. 휴게소에 차가 너무 많아서 핫바도 못 먹고 왔네. 차 많이 막혔어요. 그래? 밥은? 무슨 밥? 아직 때도 안 됐잖냐? 우리 아침에 시댁에서 밥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 배고파? 우린 점심 먹었어. 뭐? 엄마 아빠만? 평소에는 기다렸다가 딸이 오면 먹었는데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라도 줘.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서 서 씨는 식탁에 딸 부부를 앉혀놓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정해져 있었죠. 김과 김치. 그러자 딸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안 것이었죠. 엄마, 이럴 거야? 지난번에 전화로도 얘기했잖아. 전화로 한 얘기라는 게 엄마니까 이해하라는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 씨의 기분이 풀렸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거 좋은 김이야. 엄청 비싸고 곱창 김인가 그래. 뭐? 너 좋은 김에다가 밥 싸먹는 거 좋아하잖냐? 장난치지 마, 엄마. 오빠들이 먹은 반찬 남은 거 없어? 있지. 잡채랑 불고기랑 그런 거. 그거라도 줘. 각자 좋아하는 거 먹는 거지. 너는 거기에다가 먹어.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애들도 밥 안 먹었어. 애들도 김에다 싸줘. 만난 게 중요하지 밥이 중요하니? 밥 얻어먹으러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서 씨가 그렇게 말하자 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운전해서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대접이야? 딸이 사위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길 잃고 6시간 걸려서 간 부모에게 했던 대접이랑 똑같은데 어째 좀 부족하니? 그러자 딸이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끌어당기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사위가 난감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사 먹고 그냥 집에 갈게. 나가서 먹게? 애들 때문에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엄마! 딸이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네가 엄마 아빠한테 한 취급이 바로 이런 거야? 반성해. 그러자 딸이 씩씩대며 짐을 도로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딸을 서씨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딸이 연신 뒤를 돌아보았는데 서씨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가 당하면 기분 나쁠 일을 왜 부모에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편한 만큼 더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딸이 이제 다시 서씨의 집에 오지 않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짝사랑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으니 말이죠. 우리는 부모로서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30 넘은 자식 며느리 생활비까지 대줬겠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니? 부모도 부모 삶이 있는 거잖아. 그 집 너희 주고 나중에 노후에 돈 없어서 너희한테 손 벌리면 그게 좋겠냐? 너흰 젊으니까 충분히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잖아. 착실히 살아. 이렇게 나가라니요. 자식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손주도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니면 전 이혼해요. 저희는 못 나가요. 그냥 물려줬다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너희는 뭐가 문제길래 착실하게 살질 못해. 이혼하게 생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각자 살아. 부모 협박할 생각 말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소송이라도 하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한석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자식 하나 낳은 죄로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이기에 뭐든 다 해주자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듯 했습니다. 뭐든 스스로 얻을 생각보다는 부모 덕을 보고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는 아들을 보니 한 씨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살려고 열심히 돈 모아 사둔 집을 아들에게 빌려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 씨 부부도 곧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들은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부모가 갈 곳이 없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던 자식이 부모 걱정을 할 리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항상 혼자서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시부모만 원망하는 며느리까지. 한 씨 부부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러다가는 말년의 자식에게 가진 재산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몽땅 가져가면 결국 노후엔 자식에게 빌부터 눈치 보며 사는 것밖에는 안 남을 것 같았죠. 그래서 한 씨도 아내도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우선이 아니라 부부가 우선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했지만 아내의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탓에 둘째는 포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한 것이었는지 헷갈렸습니다. 딸이 있었다면 못난 아들 대신 효도를 했을까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 같은 딸이 하나 더 있었다면 제 명에 못 살았을 것 같았습니다.
한씨 부부는 아들이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기에 더 어렸을 땐 판검사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커가면서 꿈은 꿈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잘했기에 대학 졸업 후에 법무사가 되겠다는 아들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오늘 발표 날이잖아. 그게, 왜? 잘 안 됐어? 네, 죄송해요. 아들의 낙방 소식에 한씨도 속이 안 좋았지만 애써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또 보면 되지. 벌써 몇 번째 시험인지 몰랐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봤던 시험에서 1차에 합격을 했을 땐 그대로 법무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차에서 떨어졌고 그 후년에도 이번에도 1차에서 낙방을 했죠. 그러자 한씨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년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아들도 지치고 그걸 뒷바라지하는 한씨 부부도 지쳐갔습니다. 1, 2년 안에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내심 아들을 믿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상한 것은 아들일 것이기에 애써 마음을 숨겼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화 갔다 올게요. 어디? 오늘 학원 쉬는 날 아니야? 아, 은정이 만나러요. 아들의 말에 아내가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잔소리하고 싶은 걸 참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중요한 때에 연애하느라 바쁜 아들이 못마땅한 것 같았죠. 신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지만 성인인 아들이 알아서 잘 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만난 여자친구이니 아들의 공부를 응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저, 은정이랑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결혼해야 할 것 같다는 게 하겠다는 말인지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인지 몰랐죠.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아내는 거의 뒤로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은정이가 아이가 생겼대요. 뭐? 경악하는 아내를 지켜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 씨도 할 말을 잃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최악의 형태로 일어난 듯 했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낳으면 안 되니. 우선 합격하고 나서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내는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아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지만 말이죠. 그러면 애를 지우란 말씀이세요? 나중에 다시 가지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은 며느리가 된 아들의 여자친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잡했습니다. 뭐가 맞는지 한씨 부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살면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돈으로 살겠다는 거야? 금방 합격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세요. 결국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겠다는데 끝까지 반대한다면 며느리에게도 몹쓸 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들의 결혼을 진심을 다해 축하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사돈과 반씩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임신으로 일을 그만두었기에 생활비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공부 그만두려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은 펜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고. 은정이랑 애 보기도 미안하고요. 한 씨와 아내는 그동안 뒷바라지 했던 것이 허무했습니다. 결국 포기할 것을 그렇게 아등바등했나 싶었죠.
그래도 1차도 합격했었잖아.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겠냐? 몇 년 동안 공부만 한 게 아깝잖아. 언제까지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 아이를 안고 있던 며느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인상은 잔뜩 찌푸려진 채였습니다. 매일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애기도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집을 사주시는 게 나았어요. 며느리의 눈엔 도끼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임을 알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이 아닌 성격은 익히 알고 있었죠. 저는 애 키우느라 일 못해요. 그러면 애 아빠가 돈 벌어와야죠. 말투가 무척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한씨 부부가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가정이 생겼으니 먹고 살아야 하는 건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들도 공부에 뜻이 없는 것 같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더는 부모가 나설 상황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태껏 뒷바라지한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고 앞으로 아들이 잘 사면 그것으로 욕심버리고 살자 싶었죠. 그리고 때마침 아내의 건강이 나빠져 아들 부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알아보다가 안 되겠는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한씨 부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태줬습니다. 이후엔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지방으로 발령이 난 한씨와 아내는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럼 따로 살게 되는데. 주말 부부 하면 되지. 당신 어차피 곧 있음 퇴직하잖아. 이 나이에 무슨 주말 부부야. 부동산이야 거기에다가 차리면 되지. 잘 안 되면? 여기선 그래도 밥벌이는 되잖아. 잘 안 돼도 우리 먹고 살 걱정할 정도는 아니잖아. 당신 건강도 안 좋은데 같이 내려가서 몇 년 쉬다 온다고 생각하자. 그럼 다시 와? 올 수도 있지. 당신이 다시 오고 싶다고 하면. 그래서 한씨는 살던 집을 팔고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씨는 계속 회사에 다녔고 아내는 다시 부동산을 차렸는데 부동산이 생각보다 잘 돼서 이전보다 돈벌이는 더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니 조금 살만했습니다. 이제 한씨 부부의 노후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들도 일이 잘 풀렸는지 삶에 꽤나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은 잘 돼가니? 먹고 살만은 해요. 공부 그만둔 거는 후회 안 할 정도로요. 그래. 그거면 다행이다. 은정이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그것도 처음일 인연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사업을 하며 외벌이로 풍족하게 살 수 없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한씨는 아들네와는 거리가 멀어지니 명절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끔 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아들 며느리가 오면 한씨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네. 요새 별일 없고? 아내의 인사말에 며느리가 한씨 부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별일이요? 별일이 왜 없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매일 있어요. 공부하느라 모아둔 돈은 없지 그렇다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지. 사업이랍시고 하는데 가져오는 돈은 적고 늘 빠듯해요. 며느리의 적나라한 불평에 한씨 부부가 당황스러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다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주는 줄 아세요? 남들은 남편이 애 봐주고 설거지 해주고 다 해요. 은정아,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어머님, 아버님 탓도 있는 거잖아. 일하고 들어와서 애도 보고 설거지도 하라는 거야? 쓰레기도 내가 버리고 하잖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고.
그럼 적어도 애 때문에 나 주저앉혔으면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만하자. 엄마 아빠 앞에서 이게 뭐야? 맨날 그만하래? 그럼 너도 돈을 벌던가. 그럼 애는 누가 키워? 다 큰 애를 뭘 키운다는 거야? 어린이집 갔다가 5시에 집에 오는데. 그때까지 너는 뭐 하는데? 그만해라. 한씨가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 없어 아들 내외를 말렸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려거든 집에서나 하지 왜 명절에 와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한씨 부부에게도 불만이 많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여전히 원망만 듣는 현실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도 먹고 살 만큼은 번다고 했는데 그러면 며느리도 같이 일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었죠. 차라리 덜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명절에 굳이 오고 싶지 않은 눈치이고 한씨 부부도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한씨가 아들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너희끼리 시간 보내. 무슨 말씀이세요?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야. 왜요? 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너희 엄마 건강도 안 좋고 왜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좀 쉬고 싶어 해. 집에 누구 오면 음식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하니까. 엄마 병원 자꾸 다니는데 명절에라도 좀 쉬어야지. 일을 그만두시면 되지 않아요? 그건 아내가 원하지 않아 했습니다. 벌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죠. 한씨는 아내를 핑계로 명절에 아들 며느리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떨떨해 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아들도 굳이 내려오겠다고 하진 않았죠. 도영이는 안 보고 싶으세요? 그럼 거의 못 보는 건데. 물론 내 손주가 예쁘긴 했지만 이제는 좀 마음 편히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보, 예전에 살던 집 옆에 아파트 있지? 거기 급매물이 나왔는데 그거 사둘까? 얼마나 싸게 나왔는데. 아내가 시세보다 8천만 원 낮게 나왔다는 아파트를 사자고 했습니다. 전세 세입자도 있어서 목돈 안 들이고 살 수 있어. 어차피 당장 올라가서 살 것이 아니니 사두었다가 퇴직 후에 천천히 이사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적은 돈 들여서 사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은 천천히 모으자고 했죠. 한씨도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돈을 모으러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한씨 부부는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조금씩 저축을 해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몇 년 뒤에 신혼부부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간다고 할 때쯤엔 대출 없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었죠. 다음 세입자 구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두자. 그래. 병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슬슬 올라갈 준비해야지. 퇴직 후에 바로 올라가려던 걸 아내가 부동산이 잘 되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씨 부부는 1년 정도 후에 이사를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세입자가 퇴거한 뒤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평생 살 집이었으니 제대로 깔끔하게 고치느라 왕복 4시간 거리를 거의 매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할 생각에 좋았습니다.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어 왔다 갔다 할 일이 종종 있었는데 집이 있으니 머물다 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공부를 다시 해볼까 해요. 아들이 전화해서 하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전혀 공부할 상황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날려서 지금 오갈 데도 없어요. 뭐? 보증금을 어떻게 날려?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사업을 하다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을 받아 썼다는 아들.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갑자기. 은정이가 회사 다니기로 했어요.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이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킬 것 같아요. 1년 허리띠 졸라매려고요. 한 씨는 근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지.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겠어? 이 300만 원 벌어서 식구가 살아줘? 당장 집도 문제라며. 그러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은 아버지 빈집 있으시잖아요. 그 집에서 살겠다고? 네. 집 문제만 해결돼도 아끼면 살 수 있어요. 1년 있다가 엄마 아빠도 올라갈 거야. 1년이면 충분해요. 1년 안에 합격할게요. 아들의 말에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 말처럼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니 아들네가 살면서 합격해서 나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공부를 그만둘 당시에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아들의 계획이 걱정스러운 한편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미련이 남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불안정한 사업을 하느니 1년만 고생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씨도 안 해도 아들이 말한 대로 1년간 집에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아들 부부가 딱해 한 씨가 종종 도와주곤 했습니다. 애도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집이 있다고 해도 며느리 혼자 번 것으로 생활하긴 빠듯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 가거든. 올라가는 김에 반찬 좀 해줄게. 그러면 감사하죠. 지내는데 불편함은 없고? 네. 없어요. 그래. 고생이 많다. 아내의 말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아들의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가 싱숭생숭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한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별일이 없다면 붙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아직 결과 발표도 안 나왔잖아. 채점해봤는데 붙을 가능성이 없어요. 아들의 말에 한 씨는 좌절했습니다. 1차에서 떨어져 버린 아들. 아들이나 며느리도 고생이 많았겠지만 1년간 한 씨도 안 해도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원조도 해줬고 왔다 갔다 하며 반찬도 갖다 주었습니다. 이래저래 뒷바라지도 하고 마음고생도 했는데 결과가 배신을 해버린 것이었죠. 저 아버지만 괜찮다고 하시면 1년만 더 하고 싶어요. 한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정말 붙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태 고생한 게 있어서 억울해서라도 합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만 더 도와주세요. 그땐 붙든 떨어지든 나갈게요. 며느리의 말에 한 씨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절을 하면 무슨 원망을 들을까 싶었습니다. 평생 한을 심어줄 수는 없었고 한 씨도 간절히 원하던 것이 아들의 합격이었기 때문에 딱 1년만 더 고생하자 싶었죠. 우리도 1년 더 있다가 이사 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한 씨 부부가 이사하는 것은 내년으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도 정리하고 살던 집도 팔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는 좀 쉬엄쉬엄 살 생각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더 이상 아들에게 들어가는 건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가서 한 5년만 일하게. 또? 그러면 아직 젊은데 둘이 손가락 빨고 놀아? 당신? 괜찮겠어? 그래도 6년 정도는 더 일할 만하지.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30년 밥 먹고 살려면 60대가 마지막 일할 수 있는 때였죠. 그러면 나도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볼까? 부동산 투자해보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같은 거 사서 그것도 좋겠네. 올라가서 부동산은 차려놓고 쉬엄쉬엄 하자고. 생활비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연금도 받으면 노후 대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사간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또 팔아서 투자도 하면 나중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평생 아등바등 열심히 벌고 저축하며 살았더니 말년 인생은 적어도 비참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기대게 될까 걱정할 게 아니라 반대 상황을 걱정해야 했었나 봅니다. 엄마 아빠 여기 정리하고 올라갈 준비할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 아들의 말을 듣고 한씨 부부는 살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정리를 했죠. 몇 달 뒤, 집은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 전에도 아들에게 여러 차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차에 붙으면 2차도 봐야 하니 2차 날짜에 맞춰서 잔금 날짜도 맞췄죠. 어떻게 됐어? 1차 시험날. 시험이 끝날 시간이 됐는데도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한씨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채점은 해봤을 거 아니야? 그게 아슬아슬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2차 준비해야 해요. 아슬아슬 하다니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난번처럼 확실하게 떨어진 것보다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한 달 뒤 1차 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데 아들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한 달간 아들에겐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의 환갑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들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 없었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합격이라고 생각한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하려는 한씨를 말렸죠. 아들은 1차에 합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도 봐야 했는데 그래서 또 거의 2달간은 한씨 부부도 긴장한 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 결과에 한씨는 또다시 좌절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냐? 아들은 더 이상 공부는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한씨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는 30 후반이 되어 가는데 아들 말처럼 언제까지 공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도 커가니까 꿈만 쫓을 수는 없었죠. 며느리가 혼자 버는 돈도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 택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1년간 한씨 부부가 뒷바라지 하기엔 이제는 지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미련을 버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한계인가 봐요. 아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냐? 속이 무척 쓰렸지만 한씨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씨가 위로를 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 한씨 부부도 포기해야 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은정이가 실망이 커서 집 분위기가 그러네요. 이사는 천천히 할게요. 날짜에만 맞춰줘. 한씨가 살고 있는 집 잔금 날짜에 맞춰 한씨도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아들이 제 날짜에 나가야 했습니다. 왠지 아들을 쫓아내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했죠. 아들은 직장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며느리와는 크게 다툰 것 같았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은 갑작스레 연락이 와 정해진 날짜에는 이사를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 안 돼.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 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니까. 알긴 아는데요. 저도 직장 구하고 자리 잡을 시간은 주셔야죠. 이미 반년 전에 정해진 날짜였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전화해서 한 씨에게 따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대로 쫓아내시면 저희는 그럼 길에서 생활하나요? 뭐? 돈이 있어야 나가죠. 그러려면 애 아빠가 직장이라도 구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게 왜 이렇게 촉박하게 계약을 하셨어요? 쫓아내고 싶으셨던 것처럼.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쫓아내긴 누가 쫓아낸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2년이나 공짜로 살게 해줬는데 나가면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한 씨를 원망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른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들 말대로 그냥 무작정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연락해서 2달 정도만 미뤄볼게. 그때 계약할 때도 급한 거 아니라고 했거든. 그래도 계약한 게 있는데 쉽게 미뤄줘? 혹시 모르잖아. 일단 물어나 볼게. 매수자에게 연락을 해보겠다는 아내. 아들 때문에 이게 무슨 불편한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도 1달가량 시간이 있었는데 말이죠. 얼마 남겨두지도 않고 갑자기 일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매수자가 양해를 해주어 잔금 날짜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그쪽은 당장 이사 들어올 게 아니라 2달 정도 미뤄도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계약 이후로 집값이 살짝 올랐는데 그것에 선심을 쓴 듯 했습니다. 그래도 별 탈 없이 얘기가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미룬 날짜가 돼가는데도 아들은 잠잠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며칠 날 가겠다 하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안했던 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뭐야? 그게 말이 되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여기 집 팔렸다. 니까? 그거 취소 못해요? 아들의 말에 머리가 지끈지끈 울리는 듯 했습니다.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한 번 미루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배상해야 하는 돈도 어마어마했고 말이죠. 엄마도 부동산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 안 좋아서 겸사겸사 가신 거잖아요. 공기 안 좋은 데로 뭐하러 다시 오시려고 그러세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온갖 말로 설득해 보려는 것 같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그 집을 샀겠어? 1-2푼 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아껴가며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홀랑 가져가 버리려는 아들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마련해준 전셋집은 사업한다고 스스로 날려놓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에게는 수억을 요구하는 꼴이었습니다. 이사 날짜 정해졌으니까 더 이상은 못 미뤄. 우리도 이삿짐 센터 예약을 했으니까. 맞춰서 비워줘라. 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씨가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들인 돈이 그 아파트 가격보다 더 많을 것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식 앞가림을 대신 해줘야 하나 답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보겠다던 공부까지 도와줬으면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상 바란다면 그건 아들의 욕심이었고 부모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받듯이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평소엔 안부 연락조차 없는 며느리는 꼭 따질 때만 부지런했죠. 아버님, 저희 결혼할 때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은 집을 2개를 살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너무 서운했는데 아무 말씀 안 드렸잖아요. 돈이 남아돌아서 2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 부동산에 저축한 셈 치고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섭섭하다고 난리였습니다. 자식이 우선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 집 아니어도 사시잖아요. 그리고 저 2년간 혼자 일하면서 아버님 아들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쫓아내세요? 남이 들으면 천하의 나쁜 시부모가 따로 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며느리가 직장에 다닌 것은 맞지만 한 씨가 도운 부분도 컸습니다. 며느리 혼자 공부시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집도 월세 한 푼 안 받고 빌려준 것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힘들까봐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아내가 반찬만 해다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공부한 것이 꼭 우리 좋으라고 한 것 같았지만 결국엔 자신들이 더 안정적이고 풍족하게 살려고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한 씨 탓으로 돌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만 대단한 희생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 씨 부부가 보상으로 그 집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기 전엔 10년 가까이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던 며느리였는데 말이죠. 우리는 부모로서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30 넘은 자식 며느리 생활비까지 대줬겠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니? 부모도 부모 삶이 있는 거잖아. 그거 너희 주고 나중에 노후에 돈 없어서 너희한테 손 벌리면 그게 좋겠냐? 너흰 젊으니까 충분히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잖아. 착실히 살아. 그러자 며느리의 씩씩대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집 파는 건 못 미루니까 제 날짜에 맞춰서 집 비워줘. 자식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손주도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며느리도 아들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못 나가요. 그냥 물려줬다고 생각해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집을 뺏어갈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날강도 같은 자식 때문에 한 씨는 골치가 아프기도 했고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태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은 눈꼽만큼도 없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왜 더 주지 않느냐고 땡깡이나 피우는 자식이 내 자식인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부모가 평생 열심히 번 돈으로 부모 도움받아서 편히 살았으면서 노후까지 위협하나 싶었죠. 그러자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자식이 이혼하는 꼴 보고 싶냐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한 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자식이라면 차라리 자식 없이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너희는 뭐가 문제길래 착실하게 살질 못해. 이혼하게 생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각자 살아. 부모 협박할 생각 말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소송이라도 하자. 법은 아주 잘 알잖냐? 그렇게 아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나가면서도 억울해했고 한 씨 부부를 원망했습니다. 자식에게 어쩜 이렇게 매정하냐고 했죠. 정말 매정하게 살았으면 한 씨 부부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자식은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과 청춘을 바친 것 같았습니다.
한씨 부부는 제 날짜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가기 씁쓸했지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내만 챙기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사실 자식만 아니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60 넘어서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자식을 끊어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노후라도 부모가 아닌 부부의 삶을 살아보자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자식이 우선인 삶은 이제 끝내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는 아들이 또다시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거절했습니다. 나약한 아들도 이제는 제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